서서만 텅 빈 가슴에 새를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시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죠. 네, 조금 가볍게 저희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같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랑은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하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하이파이브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시는데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만나니까 너무 좋죠. 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최연소로 말씀 강사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아주 13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13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8년 차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제3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한데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은 38살이에요. 아직 40세, 네, 마흔이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제 또래보다
사실 여러분 나이대하고 좀 대화가 통해요.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북한은 굉장히 그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가 잘 없고,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도시락을 메고 1시간씩 혹은 그 이상을 걸어서 통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불을 지펴서 이제 밥을 해 먹고, 이게 풍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돌려하면서, 야, 이거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손자뻘 혹은 자식뻘 되는 분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랑 만나면 오히려 편하고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연소기는 하지만 네, 정신 상태나 또 어떤 네, 심리적으로는 많이 공감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인사를 하이파이브로 했잖아요. 네, 만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하이파이브 인사가 제가 어디 가면은 꼭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이제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하이파이브를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잖아요. 하이파이브의 하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이, 안녕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이파이브의 하이는 하이, 로우 할 때 하이, 네, 높다는 뜻이에요. 5는 뭐냐면 5개 손가락이에요. 5개의 손가락은 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의 손가락, 이 한 손을 높이 들어서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필리핀의 어학연수를 갔다가 대부분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익숙치 않았는데 이 인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게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하이파이브 인사가 굉장히 통일이랑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파이브 인사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하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상대방의 타이밍에 딱 맞게 하지 않으면 약간 삐그덕거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힘을 주거나 너무 힘을 빼도 안 돼요. 적당하게 상대방의 힘과 내 힘이 적절히 만나면 그때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쫙 이렇게. 근데 그냥 그렇게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에 보셨지만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로 저렇게 정말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그냥 낮은 차원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의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 일어날 통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한반도가 진정한 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분단된 지가 벌써 73년이잖아요. 그래서 6.25 이번에 73주년, 그리고 또 정전한 지가 70년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이북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남북한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노멀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예요. 뉴, 새롭다고 하는 뉴랑 노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한 가운데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남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새로움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분단이 하나의 이 뉴노멀을 만든다고 저 느끼거든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미 지금도 젖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단됐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 나갈수록 새로운 세대로 거듭날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심지어 통일을 왜 해야 되지? 제가 이제 다녀보면 젊은 그 다음 세대일수록 정말 통일에 대한 걱정을 오히려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요, 지금 제 자식들, 그러니까 저의 다음 세대 있잖아요. 더 어린 세대로 가면 통일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네, 단어 자체도 생소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겨난 현상은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이 이제는 평범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걸 뉴노멀이라고 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통일 시대를 진짜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분단이 하나의 뉴노멀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하나의 일상으로 평범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어린 애들이 특히나 이 말을 많이 줄여 쓰잖아요. 그래서 줄임말을 굉장히 저 아이가 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9살이거든요. 9살짜리가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벌써 저랑 소통이 좀 어려울 정도로 뭐 외계어 쓰는 것처럼 통역이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줄임말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를 만들 때 줄임말을 벌써 다 예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결혼. 결국은 혼자가 낫더라가 결혼의 줄임말이랍니다. 여러분 이혼의 줄임말이 뭘까요? 예측을 딱 하고 이제 대답하셔야 되는데 결혼이 결국은 혼자가 낫더라잖아요. 이혼의 줄임말은 뭐냐면 이제야 알았다 혼자가 낫더라라는 거예요. 재혼도 줄임말이래요. 재혼은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뭐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재혼은 젠장 이제 알았다 혼자가 낫더라 이럽니다. 네, 이 어떤 그 요즘은 이렇게 학원 강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학생들이 좋을까봐 이제 재미있는 농담을 하려고 만든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보다가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통일에 대해서 이 남북한의 분단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혼자가 낫더라. 이제는 지금 상태로도 괜찮더라 라고 하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통일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은 조금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사실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13년을 살았지만 북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북송이 돼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북한 땅을 경험을 하고 또 북한 사회를 다시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도입에서 보여드렸던 영상, 그것은 과거의 북한이에요. 저는 영상에 나왔던 길거리에서 저렇게 또돌이하고 주워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았던 꽃제비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9살에 다 떠나가고 어린 여동생과 둘이 남아서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저렇게 또돌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 볼 때마다 계속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돌이를 하는 꽃제비였습니다. 그렇게 고아로 또돌이하는 사람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 꽃제비로 살았어요. 꽃제비로 살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저건 과거의 북한이에요.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북한은 지금 어떤 변화를 하고 있을까? 네, 남북한 모두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남한은 분단이 이대로 좆사오니. 네, 북한은 그럼 어떤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네, 요즘 한국에는 MZ 세대 이러잖아요. MZ 세대에 저도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같은 MZ 세대도 저보다 좀 더 어린 세대들하고는 또 소통이 잘 안 돼요. 서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MZ 세대랑 소통하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MZ 세대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 장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장마당은 뭐냐면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마당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뭐냐면 북한은 그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그러면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는 농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어부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북한에 있으면 군대를 가거나 못 가거나 상관없이 계속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어부로 살아야 될 팔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네.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쯤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될 팔자인데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한국의 MZ 세대와 같은 연령대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MZ 세대들과 마찬가지의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제 새로 북한의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북한의 정권을 김정은이 장악하면서 청년 중시 사상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청년 중시 사상이 뭐냐면 이 MZ 세대를 가장 중요한 세대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 세대들을 자기의 우호 세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겠죠. 자기가 젊잖아요. 김정은이 저보다 2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2살 형이에요. 또래죠. 뭐 동네에서 만났으면은 잘만 하면 거의 2살 정도면 친구도 먹잖아요. 그 정도의 또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세대들을 잘 장악해야지 자기의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냐면 수령과 자기가 수령이잖아요. 자기 자신과 노동당에 완전히 충성하는 세대들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중시 사상이라는 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년 강국 막 이런 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뜻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북한의 이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이 MZ 세대는 엄청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2021년에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한 거예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세포비서 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각 지자체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청년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면 막 법안을 막 개정해서 법안이 막 생기게 돼요. 이 다 법안이 보면 그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배개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것 그리고 청년 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법, 뭐 청년 교양, 평양문화보호법 이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세요? 맞습니다. 남한 문화예요. 남한 문화가 북한의
확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법안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영화 한편과 남선노원의 75곡을 메모리 기억지에 인정하여 시청하는 본쟁이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뒤에 대한 책임을 지하되 나라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 어떤 현장인지 아세요? 어떤 현장인지 아세요? 네,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처형의 제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남조선 음악과 남조선 영화 이걸보다 적발된 거예요. 저장 매체에 남조선 거 몇 개, 뭐 음악 75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했던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문화가 우리 한류 문화라고 하잖아요. 북한에 이게 뭐 동남아 뭐 유럽 국가에 이렇게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하게 이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막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북한은 굉장히 통제가 잘 되는 나라잖아요. 북한은 사상 교육이, 세뇌 교육이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나를 배워야 될 정도로 잘하잖아요. 제가 남한에 와서 제가 재밌는 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북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나라가 북한이더라고요. 뭐냐면 누군가를 막 칭송하고 막 찬양하는 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더라고요. 왜 그렇게 잘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그 현상이에요. 그냥 진짜 우러나든 우러나지 않던 자동적 반사되는 거예요. 자동 반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세뇌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남한에 오잖아요. 기독교를 접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그 열정이나 그런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대체되잖아요. 엄청 풍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정도가 훨씬 더 풍부해요. 네, 그리고 더 열정적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젠가 북한이 정말 자유롭게 우리 신앙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날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한류 문화가 막 유입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세대의 특징인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주의 붕괴, 사회적으로 북한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붕괴됐던 사회주의가 뭐냐면 무상 급식, 또 무상 배급, 무이상 의료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하는 거냐면 정해진 아까 말했듯이 국가에서 정한 일을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계처럼 일만 하면 돼. 그러면 국가에서 배급을 줘요. 열심히 하던 안 하던 배급을 줍니다.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사회주의 사상에 조금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이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던 안 하던 똑같이 배급이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노랭지가 없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통과할 때 출근 도장 찍고 들어갔다가 저쪽 몰래 담장을 넘어서 나와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다시 담장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찍어요. 이런 식으로 다들 하면 그 국가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남한으로 와서
여기서는 자유국가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무한 경쟁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는 내가 한 것만큼인데 저기서는 하든 안 하든 똑같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알겠는데 여기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에 적응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제 그 중반을 겪으면서 북한이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300만 명이 굶어서 죽는, 지금 영상을 제가 같이 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 전에는 정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다 의존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이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핵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군 정치였습니다. 김정은이 뭐 청년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김정일이 들어섰을 때는 뭐였냐, 군사력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핵 개발을 하고 그쪽에 막 집중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봉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고립이 돼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그 백성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력 갱생해라. 우리 고난의 행군이다. 미국에서 남조선에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 버텨내야 되니까 고난의 행군이다 이제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요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배급도 안 주고 모든 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붕괴됐어요. 굶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족을 다 해체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량으로 탈북이 발생을 한 배경도 결국에는 이 사회주의 붕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어떤 인식이 사로잡게 되냐면 나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대부분이 직장이었던 북한 체제 안에서 많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깎아서 불을 지펴가지고 땅을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소토지라고 하는 농사를 짓거나, 안 그러면 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물건을 파는, 혹은 다른 지역의 걸 갖다가 이 지역에서 뛰어다 파는 그런 대거리라고 하는 장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존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거를 뭐 걷잡을 수가 없이 많은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길거리에 가면 죽은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보는 대상이 사회적인 약자예요. 사회적인 약자가 어떤 부류가 있겠습니까? 노인들, 여성들, 어린 아이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탈북에 오신 분들이 지금 3만 5천 명 거의 되거든요. 3만 5천 명 중에 70%가 넘는 비율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들이 많이 탈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놀랍게도 연령대를 보면요, 20대에서 40대가 70%를 넘어요. 저랑 비슷한 정체성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탈북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20대에서 40대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위로라고 하는 일은 그래서 이런 세대에 맞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가는 길 해가지고 남북한이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주 대상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MZ 세대가 이걸 겪게 되면서 시장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러면서 자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한 그 동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처럼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총에 막 총을 쏘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 그냥 선사 후보라 그랬습니다. 김정일이 하도 이제 두만강을 넘거나 압록강을 넘어서 탈북을 막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군인들한테 사살하라. 네, 동물이건 사람이건 일단 쏘고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선사 후보라 그러거든요. 먼저 죽이고 보고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마음 놓고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두만강을 넘다가 이제 총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이제 이제 강가에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 겨울에 얼음을 뛰어넘다가 군인들이 파놓은 얼음 구덩이에 빠져서 그 얼음 밑에 있던 시체들이 여름만 되면, 봄철만 되면 그렇게 많이 떠내려왔었어요. 혹은 이 강변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희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한 주민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생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의 의존도가 높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때만 해도 사상 교육이 잘 됐었어요. 그래도 이 사상 교육이라는 게 세뇌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전 지금도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주목받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시작돼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야 되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응가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주목받는 것에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기냐면 북한 체제 때문이에요. 북한은 유치원부터 성인 죽을 때까지 뭘 하냐면 이 사상투쟁이라는 걸 해요. 이 사상투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 비판이에요. 이 상호 비판 체계가 뭐냐면,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듯이 뭘 하냐면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이 학생 중에 가장 사상이 좋은 그 사상 반장 같은 애를 딱 주도적으로 세워놓고 그 학생이 그거를 주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다른 친구 고발할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 한 명을 지목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김주찬 동무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목당한 사람이 앉아있다가 발탁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지목당하고 나서 막 하는 내용을 다 듣고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제가 보니까 기독교에 우리 회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목당하는 사람이 계속 지목돼요. 저는 주로 지목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은 그 출신 성분이, 북한에서는 이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계급 체계가 우리 집은 아주 가장 낮은 단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아니 이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6.25 때 뭘 잘못해가지고 그랬대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출세를 못해서 그냥 배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어봐야 출세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그 남조선 계례군이 왔는데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길 한번 알려줬다고 대대로 그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또 그거를 고사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저 길을 알려줬어 그랬다고, 글쎄 평생 대대로 그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쟤네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집안의 애니까 비판할 때 항상 대부분 그런 아이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단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지난주 무슨 요일에 몇 시 몇 분에 놀다가 욕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목당해서 막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비참해요. 막 그걸 느낄 때. 근데 그거를 돌아가면서 지목하잖아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그걸 당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거를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근데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심겨지냐면 어린 아이들부터 벌써 사상이 좋아야 좋은 거다 생각이 들고, 사상이 안 좋으면 이렇게 공격당하고, 사상이 안 좋으면 천대받는 사람들이 되는구나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냥 체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건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사상이 좋아야 되고 체제를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저도 모르게 학습이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런 체제 가운데서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는 거죠. 그거를 죽을 때까지 조직이 달라지면서 계속 그 방식이 유지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의 이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은 세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생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경험을 이미 해봤던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듣는데 마침 대량 탈북이 시작되고 탈북민들이 막 생기잖아요. 탈북민들의 현상 중에 하나는 다시 북송되는 거예요. 혹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들은 것을 북한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북한은 그냥 생지옥이에요. 살아있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만 있는, 목숨만 그냥 붙어 있는, 네, 그러나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제3국을, 다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보고 충격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막 요만큼 한 10분의 1만 얘기해도 북한 주민들이 막 기절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이 앉아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남한 드라마, 영화, 음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북한에 북송돼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그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을 나갔더니 남조선 물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밥솥은 쿠크래요. 전기밥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기밥솥을 쓰는 정도가 놀라운 게 아니라 밥솥은 쿠크래요. 남조선 쿠크가 제일 최고래요. 화장품은 뭐라는지 아세요? 화장품은 설화수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 설화수라는 게 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북한 주민들이 이미 중고라도 남조선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게 벌써 2003년도에 딱 10년 전입니다. 제가 가서 경험하고 왔어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희 때 세뇌받은 사람들의 남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뭔지 아세요? 헐벗고 굶주린, 막 가난하고, 제가 오늘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다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연출하기 위해서 막 차를 갖다 놨다는 둥 막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거에 속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세뇌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에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남한 드라마, 남한 음악, 남한 영화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사상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아이돌들 음악 가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제 세대가 들어도 좀 너무 선정적이거나 좀 불편한 가사들이 많아요. 뭐 거의 뭐 자유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뿌리치고 막 거의 뭐 어디 뛰쳐 나가야 될 것 같고 다 벗고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의 지금 MZ 세대가 그걸 들으면서 공감하고, 그걸 들으면서 그래 자유지, 서로 공감하고 부르짖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이 반동 사상 문화 뭐 보호 배격법 이게 이제 그 남한 문화를 배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평화 문화 보호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한 드라마, 남한 음악 이런 걸 막 북한 주민들이 접하다 보니까 남한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보면 촌스러운 거거든요. 좀 봤구나 그러면 남한 그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북한 사회에 깊게 스며들었냐면 그거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최고 그 북한의 기관이 보위부거든요. 보위부는 뭐냐면 그 한국의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뭐 정치적으로 문제 있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다루는 데서는 이제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우리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경험한 거예요. 불려갔대요. 남조선 말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끌려간 거예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막 받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남조선 말을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본인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계속 남조선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생님도 남조선 말 쓰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도 같이 이제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풀어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고위층까지도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스며드는 겁니다. 아주 깊이 스며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처가가 아직도 북한의 회령이라고 하는 국경지대 살고 지명까지는 사실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통화를 이제 해마다 뭐 한 2번, 3번 통화를 하거든요. 중국 그 신호를 잡아서 브로커를 통해서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처남이 애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이제 우리 애 이름을 물어보면서 우리 애 이름하고 같은 그 저기 이어서 짓는다고 돌림자로 짓는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 그렇게 지을 수 있냐고. 저희 큰애가 예담이거든요. 예슬 뭐 이렇게 짓더라고요.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광철이, 광국이, 명옥이 다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랬는데 지금 북한은 남자는 민준이, 여자는 뭐 예슬이, 예지, 지은이 막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안이 뭐냐면 개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혁명적 이름으로 개명하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11월까지 다 개명하도록 돼 있어요. 개명 안 하면 벌금을 낸대요. 그 정도로 북한이 지금 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대한 동경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특히 어디로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냐면 요 젊은 세대들, 요 MZ 세대를 통해서 이 문화가 급격하게 뿌리 깊게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면서 완전히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누가 수용하느냐? 북한 체제에서 뭐 북한 정부가 수용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저는 탈북하자마자 3일 만에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떠돌이를 별로 안 하고 교회를 만나서 신앙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눈만 뜨면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았어요. 어떤 분들한테 받았냐면 남한의 어디 신학 교수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캐나다,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 또 목사님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5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거 북한에 가서 막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북한 땅이 너무 절망이라서 도저히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나왔는데 목숨 걸고 나왔는데 내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까지 거기 버려두고 탈북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그곳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들고 북한에 가야지 그래서 시도했던 적도 있어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못 넘어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강제 북송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옆에 막 전하는 거예요. 요 공개 처형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영상을 제가 준비 못했어요. 뭐냐면 이 지하교회 활동하던 사람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잡혀나갔더니 제가 감옥에 살았잖아요. 저는 기독교 5년에 남조선을 가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완전 심각한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부소장이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위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이 북송되어 오는 탈북자들이 기독교에 완전히 미쳐 있어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환한 미소로 죽어서 북한 전역에 소문이 너무 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쟁이들은 저럴 수 있냐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신기하니까 성경책을 본 거예요. 탈북한 탈북자한테 회수한 성경책을 보다가 그 성경책에서 궁금한 게 막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였는지 아세요? 딱 그 초신자 때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삼위일체. 야, 하나님은 아버지라는데 예수는 아들이라는데 성령은 뭐지? 이게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기독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할 때였어요. 조사받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거 꼬두개 가지고 불기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모른다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막 진정성 있게 막 저한테 부탁을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를 진심으로 좀 느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보험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감옥에 있는 친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요 이런 거래요. 이러면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제3자 기법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때 감옥에 북송됐을 때가 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반팔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북송이 됐는데 북한에 가니까 겨울인 거예요. 동상도 심각하게 있고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당직 서는 날 될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면 옷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저는 앉아서 떡을 먹으면서 그분이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다가 궁금한 걸 저한테 질문하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북송돼서 그곳에서 그냥 주민도 아니고 고위층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들이 북한 내부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계승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분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추가가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왜? 막 죽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엄청난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걸 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기독교가 지금 10만 명이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하교회가 지금 북한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뉴노멀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뉴노멀은 뭐냐면 북한은 이미 남한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남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같이 수용이 되면서 이분들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데 굉장한 중요한 자원들로 지금 준비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MZ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세대들이 김정은의 진짜 그렇게 충성된 자원들이 되어서 그 체제를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그 시대를 바꿔버리는 그런 세대가 될지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김정일을 치시고 김정일을 통해서 그런 성군 정치를 하고 김정은을 통해서 이 세대가 엄청난 복음과 엄청난 한국에 대한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뇌되지 않은 이 세대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면
이분들이 기득권을 잡는 세대가 되잖아요. 북한은 절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북한의 지금 휴대폰 사용자 수가 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런 거예요. 엄청난 북한의 이거는 북한이 한순간에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이 조건들이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 화면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북한의 체제 그러니까 북한의 계급 체계가 지금 정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줄기가 김일성과 함께 혁명을 했던 최고의 그거라면 지금은 뭐냐면 그게 제일 밑으로 가 있어요. 그래도 출신 성분이 좋은 세계 중에서는 최고가 뭔지 아세요? 한라산 줄기예요. 나만의 가족을 두고 있는 탈북민 가정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최고가 됐어요. 두 번째가 두만강 줄기래요. 중국에 내 가족이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고. 자, 그래서 한라산 줄기들은 한라산 줄기들끼리만 어울린대요. 이게 뭐냐면 저처럼 탈북해온 가족이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여기서 돈을 보내주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북한에서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주체의 영이 태어난 곳이라고 한대요. 탈북자 발생한 집에. 주체의 영이 뭐죠? 주체 사상에서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자기 삶의 주체가 자기라고. 그래서 삶의 주체로서 자기 삶을 개척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개척하는 것이 탈북자다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주체의 영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네, 지금 북한은 완전 제로 탈북 시대가 됐습니다. 탈북자가 없어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거 한 5년 가까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북한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러는 남한으로, 더러는 제3국으로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느 때마다 열망이 가득한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지금 틀어막고 제재를 가는 거예요. 인간은 풍선 효과가 있어요. 어느 쪽을 누르면 어느 쪽으로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럴수록 북한 주민들은 더 강력하게 신앙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더 강력하게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통일 이러면 4.8선이 걷어져서 통일이 됐다로 끝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사회가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남북한 주민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통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통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집단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접촉 이론이라고 하는데 접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만 해도 굉장한 접촉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보십시오. 그것이 통일을 하는 과정이에요. 통일은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 가시는 통일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